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시 반부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진행 상황부터 권준수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진행 중입니다. 심사가 시작된 지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YTN 취재 결과 아직 특검 측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법리 공방이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 전 총리는 낮 12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고 또 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서 심사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 소책물을 보좌했어야 하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나아가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회의 전후로 적극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등이 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만들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있어서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에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는데 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네, 한 전 총리의 또 다른 혐의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 계엄 당시에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들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서 논의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진행된 특검의 2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주장을 뒤바꿨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검들이 이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꺼내 들었을지도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에서는 김영수 특검보와 김정구 차장검사 등 8명이 한 전 총리 구속심사에 참여했습니다. 360종 분량의 의견서를 이틀 전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오늘 심사에선 영상이 포함된 160쪽에 달하는 PPT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범죄 중대성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 즉 국무총리로서 보좌하면서 견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 이제 한 전 총리가 오히려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무겁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 한 전 총리가 앞서 이경국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증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계엄 관련으로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또 이 계엄 절차를 합법적인 것처럼 꾸민 점을 특검은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최대한 말렸었다, 적극 말렸었다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헌재의 판단처럼 자신이 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2인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다른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의 수사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를 지시한 의혹이 있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의 수사 바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입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여부는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가량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이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통화를 하게 된 이 배경까지 수사력을 집중해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법원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전 9시 50분쯤 특검에 출석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에 앞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오전에는 통일교와의 관계와 접촉 계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특검은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권 의원을 밀어주려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 반발로 명단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특검은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는 내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모레 김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내일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씨도 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내일은 지난 조사에서 끝맺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김 씨 측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특검에 출석했죠? 네, 전 씨는 오후 1시 10분쯤 특검에 도착해 변호인 접견을 마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전 씨는 진술 거부권을 쓰진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이 첫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 씨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만큼 관련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사게이트 등 다른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첫 재판을 치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집사게이트 관련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극과 극의 총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다 내주고 온 퍼주기 외교라고 혹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부터 각각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에선 트럼프 취향 저격, 압도적 성공이라는 후한 평가가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한 덕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열었다며 특히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건 신의 한 수였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일각의 의전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줄 때 배려의 정점을 봤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기본적이면 100점 정확하게 세심하게 트럼프의 취향을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마치 한미 관계가 잘못되기를 비는 사람들의 저주를 한 방에 정리했다며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육선 조정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100점은 자화자찬 같으니 90점으로 겸손을 곁들이겠다며 아주 케미가 잘 맞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방점을 찍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측면에서 박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번에 우리가 1,500억 달러 정도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지난 협상액에 더하면 6천억 달러라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왔다고 혹평했습니다. 역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까요?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분식 회계에 빗대며 회담 결과를 문건으로 공식화하지 않은 건 우리 측 부담에 대한 발표를 미루려는 조삼모사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의 긍정평가를 두고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안 된 것만으로 큰 성공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교는 상대가 있는 냉혹한 협상의 게임이라 아무리 감추고 포장한다 해도 빈손 회담의 본질은 숨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장동혁 지도부가 본격 출발했죠. 네, 오늘 오전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상견례 성격의 오늘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게 민심이라고 강조하며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부 분열상에 대해서는 하나된 국민의힘을 보여주겠다, 또 모두가 하나돼 전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장 대표 수식어로 친윤, 강성, 반탄 등이 붙는 만큼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쟁 후보였던 탄핵 찬성파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털고 가자는 게 왜 잘못이냐며 당대표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런저런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결단을 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잠시 뒤 오후 5시에는 장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의 상견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여러 잘못을 야당 대표로서 전하겠다고 했는데 상견례 분위기도 주목됩니다. 네, 제1야당 대표가 서로 꼽히면서 냉랭한 여야 분위기의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극한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쟁점 법안이 없어서 큰 충돌 없이 끝날 거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여야는 세게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는 관례상 서로 통과시켜줬다는 점을 들어서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긴 하냐며 다수당의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지금은 본회의장 근처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세력, 도로 윤석열 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에 야당은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당 해산까지 염두에 두며 특검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9월 국회 중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3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또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하고 확실한 특검법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 일당이 유린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과 동시에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도 강력하게 전광석화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온도차가 감지되지만 수사 기소 분리, 즉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겠다는 입장만은 단단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에 한복을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백 의원은 오늘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흰색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 차림의 한복으로 등장해 동료 의원들에게 9월 정기회 개최 때는 모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앞선 소환 조사에서 차명거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계희 기자, 압수수색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이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사무실,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컴퓨터 본체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래에 활용한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 의원은 앞서 이미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저녁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는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차 씨 명의로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차명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포함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2, 3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이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서울이 11일 만에 열대야가 해소됐지만 곧바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부와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5도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아침에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듯 했는데 다시 더워졌네요. 네, 서울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3.6도까지 내려가면서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열대야가 11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일부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 곳곳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영천 신영면은 36.5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밀양, 정선, 의성에서도 35도 이상, 서울은 30.7도를 기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가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나 극한 폭염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라 내륙 곳곳에서는 당분간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동부와 산간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조금 전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충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책 겉과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나름 훈훈했지만 사실 회담 전에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마지막 일정 장면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한화그룹이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가량을 투자해 인수한 곳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총괄하였고 또 소위 말하면 마가 세력들을 총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위상이기도 합니다. 절반의 성공이면 50점이니까 50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동 성명이면 좋고 안 되면 공동 언론 발표면 정 안 되면 이제 공동의 팩트시트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문건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네, 당초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일단 훈훈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은 극적 반전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다행히 국민께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대체로 일단 방향은 잘 잡히고 성과를 잘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 2시간 반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큰 걱정거리로 몰아넣는 듯한 그 소셜 메시지를 내므로써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에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셔서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찬이 끝난 뒤에 이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저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좀 나누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그때 트럼프 일기에 전혀 상대해보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연구하면서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정리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 물론 이번에 뭐 제 이야기가 참고가 다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런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역대 정부에 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대 정부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걸 참고로 잘 대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칭찬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과 사례를 잘 활용하라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특히 주가지수 같은 걸 잘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이번에 다우존스 주가지수까지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숫자를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칭찬을 좋아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상대의 맞춤형, 뭐 정상회담도 사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결국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정성으로 잘 준비한 상대 맞춤형, 배려, 연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었고 애초에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메시지는 그분의 어떤 거래 기술에 나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배치였고 충분히 그럴 것도 그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저는 국민 여러분의 다 걱정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칭찬의 기술을 써도 될 정도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칭찬을 잘 활용했다는 평가신데 지금 김건 의원 국민의힘 쪽에서는 50점이다. 왜냐하면 공동 선언문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화려한 수사 그리고 칭찬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이 회담이 참 잘 됐다, 성공했다, 또 120점을 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러나 이번 방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지금 이미 상호 관세가 25%로 결정된 게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 이 관세로 인하하기로 했던 약속들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날 때 기대했던 것은 이제는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5%의 관세를 물무로 인해서 계속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15%로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실행되기를 기대했었고 특히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 관세를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 트럼프와 미국 조야에서 얘기는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딱 정리되는 마무리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불확실성은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얻어야 될 목표와 우리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회담이었다.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후하게 박수만 쳐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실속이 없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어떤 야당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방금 김건 의원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화되지 못했다는 걱정에 대해서도 절반은 맞는 이야기고 절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어떤 합의문 같은 것들이나 공동성 이런 어떤 발표문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확실하게 좋은 성과로 평가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지금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문서로 정확하게 미국 주도로 미국 입장이 유리하게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문이 없는 결과가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한 3시간 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국과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에 관세 협상에서 있었던 합의 그런 것이 그대로 확인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세 협상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회의에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이고 혹시
이후에 무슨 후속 회담이나 이런 실무 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관세 협상의 이런 결과 이것을 정상회담의 결과로 국무회의에서 확인한 이것을 가지고 김건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무슨 뭐 합의문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예. 우리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것은 충분하게 다 얻었다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오히려 합의문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시사하는 것일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인데요. 과반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60% 중반대에 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50% 초반대거든요. 아마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들이 외국을 나가시면은 외국 나가서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국내 정치보다 더 평가가 후합니다. 예,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오르죠. 그렇죠, 지지율이. 오르죠. 예. 그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지지도나 각 하나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마냥 민주당이나 정권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냉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나가서 지난번에는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또 추가로 1,500불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아마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이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 없었으면은 미국의 대미 투자를 저렇게 했을까요? 저거 다 국내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국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란 국면 자체와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조장이 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더 큰 상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또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을 위해서 자꾸 미국에 투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기회에 아마 대기업 몇 사람들은 아이고 얼씨구 이 기회에 외국으로 나가자.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솔직히 걱정들이 드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 협상 때 3,500억 불의 투자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1,500억 불 추가의 선물 보따리를 풀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700조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관세 협상 때 3,500억 불을 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융 패키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관세 협상 때 정부의 입장이 뭐였냐면 좀 로키로 조용하게 가자는 전략을 짰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어. 또 미국 우리가 정말 협상을 잘했다고 홍보를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일본이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굉장히 거두고도 로키로 가야 된다라는 전략 방향을 정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3,500억 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중에 이것은 펀드 조성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1,500억 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마스가라고 하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조선업에 대한 어떤 펀드 조성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업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2,000억 불 펀드 조성도 역시 다른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 뒤에 그러면 직접 그 중에서 얼마를 좀 직접 투자해 줄 건데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또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500억 불 정도는 그래 투자를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3,500억 불 투자에 더해서 1,500억 불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정 규모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규모의 투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예정됐던 것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에 더 투자를 한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조 원을 신규로 투자한 것은 아니다. 네, 숫자의 디테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국무회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무회의에서도 미국의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것은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발언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걸 보면 예, 지금 뭐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야당의 뭐 염려나 걱정 그런 야당 의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함께 좀 면밀히 더 들여다보면서 대응할 건 대응하고 하도록 하겠으나 사실 관계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숫자의 우선 디테일. 예. 이걸 이제 야당의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을 투자하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이게 GDP 규모나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줄여서 3,500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펀드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실제로 투자하는 거 1,500억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펀드든 뭐든지 간에 그게 투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각국마다 투자 액수를 EU 얼마, 일본 얼마를 정했잖아요. 한국은 3,500억이라고 했고 거기다가 이 가스, LNG 1,000억을 사주는 것까지를 지난번에 합의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는 지금 와서는 이번에 1,500억이 직접 투자하는 거고 지난번 3,500은 투자 아니다,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50년 넘게 요직을 맡아서 관운의 사나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의 정치 여정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총리까지 올랐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주미대사로 발탁돼 한미 FTA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공직을 잠시 떠났다가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낙점돼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정권 성향을 가리지 않고 중용돼 관운의 사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영상 보시죠.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에 도전하기도 했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 투표 부결로 후보조차 되지 못했고 이후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특검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면 역대 총리 가운데 첫 번째 구속된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네, 50년 관운의 사나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야말로 굴곡진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영장 심사 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글쎄 본인이 내가 정말 욕심이었구나. 이 두 번째 국무총리는 하지 말걸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말 역대 구속이 된다면 역대 국무총리가 전 국무총리 처음 구속되는 기록을 세우게 됨으로써 두 번의 국무총리를 하는 기록과 함께 영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개인적 차원보다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역사에서 본인이 했던 역할이 어떠한 오점을 남겼는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나와서도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계속 위증을 했었어요.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개헌 문건을 받은 바 없다. 그리고 뒤에 돌아와 보니까 내 바지 호주머니 뒤에 있었다. 이런 그 증언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관련 문건을 받았다라고 완전히 뒤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위증죄는 범했어요라고 인정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더 부끄러운 모습은 뭐냐면 내가 증거 인멸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염려해서 설사 내가 위증의 벌을 받더라도 더 싼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본인이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내가 이것을 지금 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본인이 정작 부끄러운 것은 그런 어떤 국무총리를 두 번 지낸 공직자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대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위증을 인정한 부분이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문이 있는지 몰랐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 선포문을 먼저 받았다는 걸 인정했던 부분,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이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글쎄, 그때도 사실은 집에 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더라는 걸 사실은 별로 사람들은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저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CCTV에 딱 찍혀 있으니까 지금은 그걸 그렇게 계속 진술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진술을 바꾸는 건데 하여튼 저도 뭐 박수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저도 저분이 윤석열 정부 총리가 됐을 때 그만하시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저렇게 매번 총리했던 분이 또 총리를 하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분을 왜 총리로 임명을 해야 되나. 또 설사 대통령이 총리로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사양을 하는 게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용산에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우선 몇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다. 전임 정권에도 민주당 정권에서도 일을 했고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가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다라고 해서 임명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구나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저분이 간운의 사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비운의 사나이로 갈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욕 노출하고 하나요. 너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권력욕이나 재물욕이나 이게 너무 지나치고 그렇게 늙어가면은 그게 끝이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반면교사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안 됐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운의 사나이가 비운의 사나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권 의원은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소환되는 첫 국회의원이 됐는데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정확한 혐의는 지금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 1월에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또 2, 3월에 한학자 씨로부터 금품 또 수수한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영호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대를 주선했고 그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가 그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통일교 현안을 대통령에게 뭐 건의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받고 있는 것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님께서 모든 것이 결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경우 보면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설사 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권성동 의원님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출범, 탄생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잘 뭐 해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에 기여하고 실세로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우 근본적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장국 위반이나 이런 법적 어떤 책임 이런 것과 더불어 본인이 탄핵에 이른 대통령을 만들고 그 정권을 운영해왔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내부적으로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이런 어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저는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인권위원 선출안을 또 부결시켰고 이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퇴장해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조가 불가하다면서 지금부터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는 속보인데요. 권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인권위원 2명을 인권위원은 이제 여야가 추천을 하더니 이번에 2분은 우리 야당이 추천할 몫이었습니다. 근데 야당이 추천할 몫이면은 정치 도의적으로 야당이 추천하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이게 국회의 관례고 정치 도의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2분 다를 완전히 거의 당론으로 부결시키듯이 부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격양이 돼서 이럴 것 같으면 야당이 뭔 필요가 있냐. 국회 이제 여당 혼자 하라 이런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 제가 의총장에 있다가 지금 방송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하자라는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의원들께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강경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참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옆에 있으면서도 아마 뭐 우리 박 의원님도 비슷한 심정이겠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2명의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간단히 권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여야 협치가 실종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당 추천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 추천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두 분은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추천을 인정해 주는 그 관례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국회 추천이에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은 뭐냐면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무력을 투입하고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가 그런 어떤 행위를 옹호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야 입장에서 보면 권영진 의원님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이 어떤 것을 보면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그 비상계엄을 옹호한 이 두 분을 어떻게 국회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 이견을 들어봤고요. 또 다른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주재한 첫 법사위 회의, 여야 간에 난타전이 또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위원장님이 먼저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셔갖고 저는 여기서 제가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많이 안 줘서 네. 이 아주 법사위가 굉장히 험악했었습니다. 네. 근데 전임 위원장이 그래도 좀 부드럽게 운영하셨는데 또 참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또 사고를 치셔갖고 이 법사위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직 회의 진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전입니까? 아니 위원장이 의사 진행 못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CCTV 공개가 과연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즘 언론들이 돌아온 추다르크라고 제목을 뽑기도 하는데요. 여당 주도로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 CCTV 현장 검증을 의결을 했습니다. 야당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한 상황인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반인한테 윤 전 대통령의 CCTV를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음 달 1일에 가서 CCTV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그런 의견을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더 나간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반대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망신 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없으셨어도 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특검의 수사 이런 것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시고 출석도 안 하시면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협조를 하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방적으로 또 특혜 의혹이 일만한 변호인 접견이나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특혜 없이 속시는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초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얘기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안 돼 있죠. 저게 윤리위로 가나 지금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저 야당이야 저렇게 소리만 지를 뿐이지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감옥 가겠다는 각오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목소리 지르고 필리버스터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민주당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봤을 경우에 꼭 구태여 전직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데 전 동의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게 법적 투쟁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봐요. 어찌 보면은 본인 나름대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어떻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위법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비록 파면되고 헌법과 법은 어겼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였다라는 거에서 장수답게 당당하게 나가야지. 저는 뭐 법리투쟁하기 위해서 수사 회피하고 자기 방어권 하는 거 나는 그거 좀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권이란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가서 CCTV를 보겠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이미 망신거리는 다 시켰어요. 뭐 이미 수사가 안 나오려고 내복 쏘곡 바람으로 벌러덩 누웠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갔다 와서 그 CCTV를 보고 공개 안 하더라도 그게 공개가 안 되겠습니까? 말로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는 피의자를 망신 주고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드는 결과밖에 더 나오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렇게 야당이 반대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호통을 쳐가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박수현 대변인이나 정성호 좀 이렇게 법무장관처럼 좀 인간적으로 어른스럽게 할 수 좀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CCTV 공개는 인권 침해일 수 있고 좀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혀서 이 부분에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당내 엇갈린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 이제 국내임 당대표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는 거 맞습니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가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탈당했고 정말 그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셨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자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도부가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권하면 그때는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당대표가 결정을 하신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결정은 유보를 하지만 당대표가 결정하신다면 저는 따를 생각입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갑론을박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며 국민의힘을 패싱해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 수장으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와 과연 악수를 할지도 관심인데요. 우선 오늘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네, 방명록에 남긴 말 정도 직진입니다. 취임 후의 첫 메시지도 그야말로 강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실지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한 야당 대표의 상대는 선명성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청래 대표인데요. 대표 취임 당시와 오늘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실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네, 이렇게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없고 극우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장동혁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극과 극인 여야 수장 의외로 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좌우를 대표하는 파시스트죠. 불가침 조약 맺고 한때 잘 지냈습니다. 독일이
그 조약을 깨고 처벌하기 전까지. 극과 극은 통한다니까. 네, 극과 극이 통할 수도 있다. 왜 여야 수장이 이렇게 비유가 돼야 할지 모르겠지만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또 내란 종식을 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첫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의힘이 그 당사자로서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극우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청래 대표, 강성, 그래서 악수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좀 희망적인 제가 예상을 좀 해보면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서 기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해왔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해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좁은 방에서 두 분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좀 두 대표를 좀 대화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때면 양 대표가 좀 모르는 척하고 서로 그렇게 대통령 말씀을 받아서 악수도 좀 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계기를 그때 아마 만들어지기를 저는 예상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누가 되든 대화를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와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여야 수장을 불러놓고 이렇게 억지로 악수를 시키는 그런 그림도 연출이 될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어서 그걸 스스로 주워 담기가 어렵다면 중간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쟁하는 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정치가 너무나 지금 황폐화돼 있어서 정치가 실종이라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맨날 이제 정치를 걱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의회민주주의 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이 정치의 지형을 바꾸거나 이 국회의원들 바꾸는 거는 국민입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바꾸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번엔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지고 대선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걸 한 1년 정도 더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계속 몰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까지도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략이야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이 1년 동안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면 국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주권자인 우리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국민들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속으로는 저놈들하고 같이 못해 내란 프레임으로 우리는 다음번 지방선거도 이길 거야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서 때로는 좀 손도 잡고 웃기도 하고 합의도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저는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기본 도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의 도리를 위해서라도 여야 수장이 손을 잡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과 극은 통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그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말 현역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 씨는 33살 A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현장 검증 등에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A 씨의 협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7차례,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날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기도 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신 훼손과 은닉은 그 자체로 우발적 범행일 수 없다며 양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내연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 8일 만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A씨가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봤는지 또 경적을 울리거나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관내 중학교 2곳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관내 중학교 한 곳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팩소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습니다. 이 팩스는 어제 접수됐는데 발신자 표시가 없었고 수제 폭탄을 설치했다. 이번에는 진짜로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숨진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지난 25일에서 26일 이틀 연속으로 발견된 뼈는 사람 뼈라는 현지 경찰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의뢰로 해저 터널에서 수색을 한 한국인 잠수사는 그제 대퇴골 등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3점을 발견했고 이튿날인 어제는 두개골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비행기를 탈 때는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보관해야만 했는데요.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논란에 다음 달부터는 비닐봉투 대신 절연 테이프가 제공됩니다. 또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온도 감응형 스티커와 불이 났을 때 해당 기기를 격리할 수 있는 보관팩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부산여객기 화재 이후 정부는 비행기를 탈 때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사고가 나간 게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비닐봉지 내로 쌓아야 저희가 좀 이동하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서. 못 챙겨온 승객들을 위해 공항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했는데 사용된 비닐팩이 하루 평균 10,000장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커지자 국토부가 약 6달 만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비닐봉지 배부를 중단하고 절연 테이프를 제공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비닐봉투를 직접 챙겨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항공사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국적항공사는 모든 항공기에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격리 보관팩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불이 난 배터리를 안전하게 격리해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붙여야 합니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색깔이 변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절연 테이프 등은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내부 압설이나 과충전, 외부 충격에 따른 화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온도 감응형 스티커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그 온도 변하는 것보다 연기가 먼저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현상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책에 보완책을 또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라 거부하는 탑승객을 처벌할 수 없고 외항사에는 강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보완하고 외항사 동참을 위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생수 지원 및 급수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런데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없다. 지난주
강원도 강릉에서 시장이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름 대목에 한창 사람들로 붐빌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마다 머리가 사라졌죠. 물을 못 틀게 아예 빼놓은 겁니다. 강릉의 한 학원 화장실입니다. 수도꼭지를 절반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끈으로 묶어뒀습니다. 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공중 화장실도 허다합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하다 보니 카페에서는 유리컵이 사라졌고요. 그 대신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불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빨래하는 게 제일 불편해요. 씻고 빨래. 먹는 건 뭐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빨래가 제일 불편해요. 소방서는 그야말로 초비상. 저마다 마당에 커다란 저수조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물이 큰 길 것을 대비해서 저수지에서 미리 물을 끌어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라고 마냥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는 물이 완전히 말라서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요. 버틸 수 있는 날은 길어야 다음 달 중순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발 좀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 읍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아우성이 들립니다. 버티고 버티다 친정으로 피난을 갔다. 살다 살다 태풍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힘든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초대형 모래폭풍으로 정전이 잇따르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폭풍과 함께 내우까지 몰아쳐 영화 속 한 장면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모래먼지가 순식간에 건물을 향해 들이닥칩니다. 공항은 활주로를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 역시 시야가 가로막혀 아수라장입니다. And can't see anything. We're in the middle of the haboob. We're in our car. 높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모래폭풍 하부브. 한여름 불청객이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38도를 넘는 고온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에 강한 계절풍이 만나 생긴 현상입니다. 모래폭풍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주민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Look at this thing. You just got the warning like 10 minutes ago. 모래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번개와 비바람이 이어졌습니다. Hearing the trees crack and stuff. This one felt like it was fast but devastating at the same time. 한때 시속 113km에 이르는 돌풍이 몰아치면서 국제공항 터미널 지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항공기 이착륙도 1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닉스 일대 15,000여 가구가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연설을 겨냥해 비핵화 망상증에 걸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에서 진행한 연설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통신은 국익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며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자신들을 심히 모독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고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며 대남 적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침묵하며 대처의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 패싱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도 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대한 무반응은 내부적으로는 검토 등 대응 준비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말만 하지 말고 대북적대 정책 폐기 등 분위기 조성부터 하라는.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발언이 나온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양식기지 완공 현장을 찾은 사실을 보도하며 민생 챙기기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 등 우려했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주한미군 유연화를 비롯해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 등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방비 증액이나 대미 투자 확대와 관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등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기보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미 간 여러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양측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교통 정리를 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히기는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증액 수준과 일치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까지 얽혀있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문제 역시 미국이 언제든 공론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이나 집행 방식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나아가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뜻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한미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마쳤지만 양국 간 민감한 분야의 불씨들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언제든 갈등의 불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들의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 지금 구속 심사 2시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이 의견서를 362쪽을 준비를 했고 PPT를 160쪽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심사가 얼마나 걸릴까요? 한 전 총리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이전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재 특검이 준비한 의견서와 PPT 자료 분량에 비추어 볼 때 한 전 총리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적어도 4-5시간 정도는 증거인멸 우려와 더불어 범죄 혐의 소명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아마 늦은 저녁쯤 앞으로 1시간 이내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실질 심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측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긴 시간 고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6개인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구속영장 발부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위증 혐의도 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증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도 일종의 증거인멸의 일환이라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표상하는 상황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주된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 이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판단에 이른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포함된 피의 사실 중에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증거인멸의 일환과 관련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영장 발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6개 혐의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이제 가장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국무위원들과 비교를 해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란범은 일종의 집단범이라 외부에 있는 자가 교사나 방조를 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통상은 내란의 일정한 형태로라도 가담하게 되면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뇌동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행위에 포섭되기 마련인데 한 전 총리는 특이하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에 지금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왼편에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오른편에 새롭게 신임 대표를 맡게 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 앞서 오늘 아침에 서울 현충원 참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 당대표 선출 이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드릴 말씀은 드리겠다라고 앞서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강성 신임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방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옆에서 좀 상의를 하면서 어떤 말을 꺼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님 그리고 김병욱 정무비서관님께서 당대표 취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국회에 오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시고 또 평소에도 소통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실과 국회, 특히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24년 9월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국가인권회 위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국가인권회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위원들의 추천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추천을 하면서 기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기관 운영의 어떤 편향성을 막고 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결된다면, 그리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부결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계속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협치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는 협치는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한쪽 국민만 바라보는 것에서 전체 국민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도 야당으로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또 입법들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보시겠지만 일방적인 입법이 계속되고 오늘처럼 헌법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모든 국민을 살필 수 있도록 기관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힘의 균형을 갖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균형들을 깨는 것은 저는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예방을 해주셨지만 마냥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기도 어렵고 또 당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마냥 기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신 김에 야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그리고 또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그 협치에 물꼬를 터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 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장동혁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에게서 아마 이번 장동혁 대표님의 승리를,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혁신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저 방일 방미 중이라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전달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또 그 속에서 또 같이 대화하면서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이런 협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충실하게 함께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러 또 저희 주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경청하고 또 대통령께 전달해서 또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무수석 역할이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소중한 말씀 또 쓴소리조차도 여과 없이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예방하는 현장 화면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심사 3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4시 55분에 종료가 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름대로 양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 전담 판사가 굳이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였다는 입장이라 특검의 시각, 즉 계엄 선포 전에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도 계엄의 정당성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가늠될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종사 방조 혐의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여타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혐의는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인가요?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권 의원을 대상으로는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을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거나 권 의원 자신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만 주된 혐의는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첩에 메모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 의원이 통일교 현안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 움직임에 대해서 권 의원이 어떠한 해명을 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저녁까지 경남 중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여기에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중북부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